안녕하세요. 2020 제9회 경기 평생학습 어울링 콘서트에 오신 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모든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포커스 인터뷰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만남의 학습광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저는 이분인데요. 우리나라의 매번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 도시 하면 광명시를 떠오르게 되는데, 그 최초라는 평생학습 도시가 구동될 때 함께 하셨고, 또 2020년 지금은 광명시장님으로서 또 평생학습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였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평생학습의 미래를 어떻게 일구고 나가실지 궁금해서 만나러 왔는데요. 광명시 박승원 시장님을 여러분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평생학습 뿌리찾기를 통해서 이제 시장님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광명을 어떻게 시작했었는지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뭉클뭉클한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어울링 콘서트에 시청하고 있는 모든 평생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셨는데, 바쁘신 와중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제가 한번 첫 질문 시작해봐도 될까요? 네. 네. 한번 이제 저희가 2020 회상이 이번에 주제라서 네. 1999년부터 이제 저희가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1999년 하면 광명시가 떠오르고, 광명시 하면 이제 시장님이 떠올라요. 그 당시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인데 어떻게 평생학습 도시를 선포하게 되는 그 과정을 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1999년 1월 4일 날 제가 광명시 평생학습센터 사무국장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9일 날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했는데요. 1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그 짧은 기간에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할까 말까에 관한 논의부터 평생학습 도시 선언문을 작성하기까지 정말 많은 내부적인 학습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광명시가 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냐면, 광명은 대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명시가 서울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하면 이렇게 서울로 이사 가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광명 시민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광명이 교육도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정보 사회 속에서 지방 정부가 어떻게 하나의 그 도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평생 교육을 하나의 키워드로 잡고, 두 가지 측면 속에서 광명시가 평생학습 센터를 만들고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좀 하게 됐는데요.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가고자 하는, 이 도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 도시의 기본적인 철학과 그리고 이 도시의 기본적인 어떤 시정의 방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면서 함께 도시를 성장시켜 나가는 전략으로서 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학습 도시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단순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은 몇 개 더 짓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좀 있고, 그리고 학교나 지역사회나 가정 모든 곳에서 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서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학습할 수 있는 학습도시의 장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처음에 첫 발을 떼고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장님 그렇게 시작한 평생학습 도시 선언이 국가를 바꾸고 정말 이 전 평생학습 전체 사회를 바꿨는데, 1999년에 학습도시 선포를 하고 오히려 교육부가 2001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을 쭉 안내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예로 제가 그 용인시에 근무할 때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 나 광명시에 살던 사람인데 나 용인시로 이사를 왔다. 근데 나 어디에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는지 좀 안내를 해다오.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는 그 체제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광명시는 광명시 평생학습원에 전화하면 다 알려주는데 여기는 아직 안 됐군요. 저는 광명시에 살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가자마자 그 시민의 전화를 받고 이제 포탈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평생학습 도시, 그때 시작하실 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평생학습 도시는 아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생각을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 당시에는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조차 안 됐던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관이 어떤 백화점 문화센터 식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전파되던 시대였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에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가면 전 실패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것이 첫 번째였고, 왜냐하면 도서관과 복지관에서 일정한 정도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 있고 한데, 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광명시가 전반적으로 평생학습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을 짜고 기본적인 그거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그걸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지, 평생학습센터가 그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지쳐서 다른 부분을 다 놓치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센터는 학습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한 것은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가기 위한 정책 사업,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지역사회가 평생학 도시로 가기 위한 다양한 이제 그 어떤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중심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광명시에 있는 기관 단체들이 이러이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할 수 있는 홍보사업,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전략들을 짜고 하나씩 준비해 들어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에 대해 디자인을 정말 최초의 평생학습도시 광명시가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20년이 흐른 지금 10분 안에 그 학습등대 같은 경우에 남양주시가 이제 그런 부분들로 또 유명해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뭐 10분 안에 갈 수 있는 평생학습 근거리 학습권 보장,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막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광명시는 1999년부터 방향 자체는 그렇게 가져가고 있었던 거고, 평생학습원 자체가 프로그램 위주의 어떤 문화센터가 아니라 구심체 기능을 하는, 허브 기능을 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기구로서의 어떻게 보면 방향 정립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역시 그 가치와 방향이 맞는 것 같아서 소름이 몇 번 끼쳤습니다. 시장님. 지금도 이제 광명시가 평생학습원이 이제 20여 년 만에 또 장소를 옮겨서 현재 우리가 이곳을 옮겼잖아요. 저는 평생학습원이 지금도 프로그램을 더 축소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더 축소하고 여기서 하는 이제 기본의 본래의 목적대로 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전략들을 계속 찾아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보다 많은 시민과 그리고 학습 동아리들과 만나서 협의하고 논의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가 그 평생학습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보다 많은 동아리가 생길 수 있는 방법들, 그들이 스스로 연계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큰 틀의 방향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여기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여기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여기에 다 와서 공부하십시오, 이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여전히 좀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평생교육을 하시던, 계속 관심을 갖던 시장님이시라 제가 첫 질문과 이제 향후 어떻게 학습원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싶으시냐, 방향이 어떠시냐, 가치가 무엇이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것을 끊기보다는 그냥 같이 듣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말씀이 키포인트가 계속 들어가 계시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양성한 것이 학습 동아리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 학습 동아리는 결국은 배워서 남주자. 네. 결국은 이제 내가 배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에 내가 배운 것을 환원하는 것, 또 그것이 생활화되는 것, 그 안에서 사회적 자본도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현되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광명시도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회도 있었고 동아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심혈을 많이 기울였거든요. 시장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그런 지역의 인적 자원의 그 풀을 구성하는 양성을 하고 발굴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학습 동아리 또 이 광명시 지역을 바꿔나갈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인재 양성의 플랫폼 이런 기능에서 혹시 학습 동아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더 진흥하고 어떻게 또 이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이 광명시 평생학습을 같이 만들어 가실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제가 평생학습원이나 광명시 기영도 문학관이 있거든요. 기영도 문학관이나 도서관에 가면 항상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일하는 실무자들한테 여기 동아리 몇 개 있습니까? 와. 항상 질문하는데 지난번에 기영도 문학관 갔을 때도 이제 한 개가 있다고 그래요, 동아리가. 그래서 올해 안에 3개 정도 좀 목표로 해서 동아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좀 드렸는데 저는 사람이 그 하나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에 모이면 그 안에서 자기 혼자만의 학습도 필요하지만 함께 학습하는 것이 서로에게 삶의 변화를 더 크게 이끄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아리를 통해서 같이 활동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동아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면 자기 삶도 변화하고 이웃의 삶도 변하면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이 그 학습원에서 일하는 평생학습 기획자들은 그런 고민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지역 사회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그런 학습 동아리를 계속 늘려나갈 거고요. 그래서 그 이 평생학습원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도서관 그리고 그 기영도 문학관 등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아리들이 함께 모여서 학습을 발표하니까 평생교육을 발표하는 그러한 발표회 같은 걸 꾸준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가 평생학습 축제를 했어요. 그리고 네. 도서관 축제를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을 다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 축제 그리고 그 도서관 축제.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네네. 하는 축제 이걸 다 한데 모아서 학습 마을 축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한 2박 3일 동안 계속 그동안 자기가 학습한 것을 발표하고 나누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이 최종적인 단계로 더 성장하면 자원봉사 형태로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평생학습센터 처음 일할 때 프로그램의 맨 마지막에는 항상 뭘 했냐면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에 그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8강이나 10강 정도 하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항상 마지막에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꼭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이제 교양 강좌나 이런 프로그램 할 때는. 그래서 그분들이 꼭 동아리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일정한 시기가 되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푸른 소망가 하는 이제 여성 강좌 프로그램인데 그걸 맡으신 분들이 학습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진화가 되고 나니까 공부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독서 모임 하지만 꼭 1년에 한 번씩은 그분들이 회의를 모아서 소녀 가정들한테 이렇게 그 후원 물품을 지급하는 이런 봉사도 하시면서 나중에는 그 이제 봉사활동이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광명시 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도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만들 때 처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평생학습원에서 공부했던 그
학습 동아리나 자원봉사자 등록하셨던 분들이 초창기에 다 거기 가서 시작해서 센터를 만들고 지금까지 그걸 활성화시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사회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어떤 재능기부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이 가장 최종적인 궁극적인 저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평생학습의 최종 목표는 지역사회 학습 공동체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마무리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서 이걸 뭐 어떻게 시장님 이걸 더 해주세요, 뭐 이걸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지금 방향 자체가 계속 맞고 저희랑 고민하는 부분들이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평생학습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능기부, 자원봉사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가고 있는데, 이제 한편에서는 계속 경제가 악화되고 또 이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 부분들을 한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부분들은 맞는데, 예전에 어디서 제가 발표자가 발표를 하는데 학습을 통해서 일자리로 가는 데까지 죽음의 계곡이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로 학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전문 교육을 받아도 바로 취업이나 바로 일자리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적 영역에서는 디딤돌을 놔줘야 된다. 그러면서 기억나는 게 그 디딤돌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어떤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자원봉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통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소소한 파트타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좀 가서는 혼합형 일자리, 그러니까 약간은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이 중간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보다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렇게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계속 나의 역량을 개발하면서 사회공헌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그때는 전문가가 돼 있어서 프리랜서로, 혹은 사회적 기업으로, 혹은 교육협동조합으로,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로, 혹은 이제 뭐 취업으로, 창업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보통 사람들은 무조건 학습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해라, 그것이 성과고 거기서 몇 명이 취업이 못 되면 이거는 실패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리다라는 말씀을 평생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는 분이 말씀을 하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평생학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일자리 창출은 그래도 좀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평생교육사인 기획자 입장에서는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님 중에서 20년 이상 이 부분을 고민해 본 거 시장님이 가장 오랜 고민인데, 이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일자리, 뭐 사회적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개발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은 저도 답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여쭤보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그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이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할 때는 자신한테, 학습자 자신한테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은 반드시 저는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그런 학습자들이 그런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대해줄 수 있는 이제 지역사회 기반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생학습에 있어서의 마음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든 교육에 있어서 마음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전문성을 확보해서 그 분야에 취업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지만, 실제로 내가 집에 있어 경력 단절 여성이 새롭게 학습을 통해서 그 일자리를 만들고자 할 때는 스스로 변화된 사회 속에서 자기 마음도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마음 교육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 교육이나 교양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취업 전선에 나갈 수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바뀐 상황 속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과정부터 저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습자 중에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여성 강좌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살아가야, 그러니까 여성이 살아가야 할 자녀 교육 문제나 등등 이런 교육을 마치고서도 본인이 해온 직업 전선을 찾아갑니다. 창업도 하고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기술 교육을 받아서 무조건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제 마음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이 변화되면서 새로운 직업 전환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폭넓고 다양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다변화 사회, 다양성 사회 속에서는 다양한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돼서 그런 시민들한테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게 많다. 굳이 뭐 20명, 30명 다 채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는 50명, 100명이 들어갈 강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10명이 들어도 괜찮은 교육 등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실제 시민들한테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좀 맞춤형 교육을 찾아서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기획자들은 항상 그 프로그램에 영혼을 담아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스스로 학습자가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럼 영혼이 담긴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획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늘 합니다. 우문현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질문을 던졌는데 시장님이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의 가치와 의미 중에서 우리가 꼭 이렇게 정해진 틀 안에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길 위에서 어떤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들이 그 마음밭에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고 어떻게 보면 방향이 여러 개의 갈래길을 그들이 선택해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평생학습이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평생교육사인 기획자인 저 입장에서도 아 그래 왜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급하고 왜 강박관념에 의해서 꼭 이렇게 내가 정해진 길로 학습자를 안내하려고 했지?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런 말씀했다고 그래요. 다소 느린 것은 답답할 수 있지만 방향이 오를 수 있고 그렇게 더딘 발자국이 깊다. 그러니까 조금 늦어도 제대로 가면 그 발자국 깊은 만큼 정확하게 점을 찍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던 기억이 좀 나는데 어느 책에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평생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잘 성의껏 만들어진 반찬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성의 없이 만든 반찬은 잘 안 먹게 되잖아요. 음식을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하나 만들 때도 정말 정성껏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여기 찾아오는 학습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자기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평생학습의 방향도 사실은 우리 기획자들이 프로그램을 다 마련해놓고 여기 와서 이렇게 참여하세요라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다 오세요라고 보다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더 주는 정책으로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광명시가 광명시 평생학습 장학금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 중인데 25세 이상으로 전체 할 건지 50세를 기준으로 할 건지 기본소득 개념으로 시민들한테 일정한 그 비용을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환으로 저희가 짜고 있는 것은 50세한테 1년에 50만 원씩 지급을 해서 그 50만 원은 평생학습을 위한 돈으로만 쓸 수 있게끔. 그래서 학원을 가든 아니면 이런 평생학습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할 때 비용으로 쓰든 아니면 다시 대학이나 평생교육 기관에서 학습할 때 꼭 필요한 책을 사봐도 되고 그런 비용으로 좀 이렇게 평생학습 장학금제를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설계 중이고 지난번에 한번 토론회도 했고요. 다시 또 시민의 의견을 들을 계획인데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다 모여서 하기 힘든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나
이제 스스로가 자기 삶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기획해서 스스로 한번 직접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의 작품들을 시민들을 믿고 시민들한테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잘 못 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가정학습이 맞습니다. 확대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가정 안에서 모든 문화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습 문화를 가정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좀 했고요. 저희 광명시도 내년에는 코로나19 이후에 가정 평생학습을 어떻게 좀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도 좀 하고 그에 대한 대안도 좀 찾아내려고 합니다. 뭐 지금 다음 질문까지도 쭉 그냥 계속 가기 때문에 네. 이걸 제가 끊고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쉬워서 그냥 네. 이 흐름을 그냥 쭉 가지고 네.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시장님이 또 앞서가시는 건 트렌드 코리아 2021 이제 저희가 책을 요번에 봤는데 그 안에 레이어드 홈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의 기능이 다층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재택근무, 유연근무 또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붐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학습 트렌드로 같이 엮어보자면 어제 제가 이제 전주시 포럼에서 발표를 했던 부분인데 러닝하우스, 학습하는 집으로 우리의 기능이 바뀔 것이다. 네. 이제 그 부분들의 안에서 어떻게 정책을 펼지 정말 되게 궁금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집이 어떤 단순 주거 기능이 아니라 학습하는 곳으로 어떤 학습이 시작되는 곳으로의 어떤 공간 차원에서 뭔가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프로그램 지원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광명시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뭔가 또 트렌드를 이끌 것 같다는 그런 바람이 또 그런 설레임이 이제 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인터뷰 달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네. 너무 아쉬운데 제가 꼭 다음에 한번 네. 또 모시도록 하고요. 이제 지금까지 오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님 취임하시고 하셨던 또 좋은 정책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이야기 속에 빠지다가 제가 네. 그 부분들을 놓쳤고 또 앞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또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취임하고 나서 이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뭔가 이 일을 다시 좀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시대도 많이 변했고 네.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생각 중에 하나는 시민의 깨어있는 삶을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좀 더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 좀 많이 좀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시민 교육도 새로 하고 있고 자치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 우리 광명의 현안과 관련된 도시재생이나 마을 공동체나 기후에너지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교육도 좀 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제 시민 활동가들이 양성되어질 수 있는 과정도 좀 진행하고 있고, 또 세계 시민 학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그 세계 그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계를 너무나 많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좀 학습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똑똑한 시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평생 학습의 해로 정하고 학습도시 광명에 좀 새로운 비전을 좀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주민자치의 해로 이렇게 정하고 전 동에 주민자치를 다 만들었거든요. 내년에는 평생 학습의 해로 정하고 광명시민 모두가 학습도시 이 광명 안에서 자기 삶의 새로운 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학습의 주제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내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장님 지금 제가 같이 앉아 있는데요. 시장님은 지금 원고가 한 자도 없으십니다.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가슴에 머리에 담고 실천하고 계신 것들을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또 제 마음에 바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내년 평생학습에 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시장님께 평생학습은 땡땡땡이다. 그래서 그 땡땡땡이라를 마지막으로 네. 오늘 인터뷰를 마쳐볼까 합니다. 네. 시장님, 평생학습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0 제9회 경기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 언택트로 진행하고 있는 이번 행사에서 포커스 인터뷰 만남의 학습광장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광명시의 박승호 시장님을 만나 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마음을 울리는 많은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광명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님은 행복하고 건강한 밥상을 차려주실 것 같아요. 고루 편식하지 않고 고루고루 여러 가지 6대 영역의 많은 평생학습을 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광명 시민들이 건강한 밥상 속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똑똑한 시민으로 거듭나는 그 부분들을 우리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광명시 2021년에는 평생학습의 해로 지정해서 간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 광명시의 평생학습 행보를 함께 지켜보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남의 광장 박승호 시장님 만나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